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의 법보존 산책 부산 독자와의 만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에 칼을 찬 채 법보존 산책을 썼고 이제 부산 고향의 품에 안긴 오늘의 주인공 조국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법보존 산책 독자와의 대화를 이제 행사로서 마지막 행사일 수 있는데 고향에서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에 비가 밖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서울에서 이 북토크를 처음 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했고 이제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교수님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감회가 네. 정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대신동에 태어나서 범일동을 거쳐서 살았고 대학 입학해서 물론 산기간으로는 서울을 더 많이 살았는데 여기 어머니 동생 다 살고 있고요. 친인척들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행사가 있다거나 집안 행사가 있다거나 명절 때 내려와 보고 있고 항상 부산이란 곳이 저에게는 실제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고 실제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좋은데 오늘 여기 와봤더니 이 쿠무다홀이라는 데가 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었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선, 한 분 한 분의 시선이 바로 막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시설이 좋네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조국 교수님의 어머님도 와 계십니다. 오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티켓 오픈을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이 230석이 다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셨을 법한데, 부산, 경남, 울산, 이 가까운 지역, 여기 빼고 나는 그 외 지역에서 왔다 하면 손 들어보실래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부산 분들이,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조그만 데 잡았냐고 저한테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시고 싶어 했으면.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요? 거제? 거제는 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건데 가까운 데인데 거제는. 또 어디에서 오셨어요? 포항은 그냥 자동차 타고 저 뒤에 예, 우리 청년 인천? 야, 이 청년은 진짜 대단하다. 야, 인천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언제 또 오실지 몰라서.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조국 교수랑 제가 이렇게 북토크를 할까요? 책을 읽자고. 광주에서 500여 명이 모였는데 책 읽고 오신 분이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 중에 1장만 읽고 온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산시는 다르겠죠, 설마. 고향인데. 그죠? 예. 교수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도 보셨을 텐데 막 이거 제가 물어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산은 열흘 후에 있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 교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실제로 책의 판매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 되니까 솔직하게 난 절반 이상 읽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에게. 나는, 1장만 읽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꽤 돼요, 꽤 돼.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전혀 읽지 않았다. 근데 내 주변 분들에게 책을 사도록 권했고, 그들에게 읽도록 권해서 정말 성공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테크닉이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은 읽지 않았으나 다른 분들에게 사라고 했고 읽으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읽게 만들었다. 근데 맨 앞에 손 드신 분, 그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읽고 있던 책을 제가 뺏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뒷줄까지, 뒤에까지 막 줄이 쳐져 있더라.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에서 뜨겁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47만 명.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중계를 하려다가 표를 못 구한 분들이 반드시 생중계해라, 이렇게 압력이 있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이 여러분을 클로즈업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면 거기는 안 비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향에 왔으니까 저도 사실은 조욱 교수랑 당신은 어느 정도 서로 잘 아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잘 몰라서 부산에 왔으니까 조국 교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좀 준비한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네, 저 여자의 직강이 있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 왜 저렇게 통통합니까, 근데? 초등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 사진 초등학교예요? 같습니다. 대신동 살 때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학교 네. 1학년 때 같습니다. 자, 예. 다음 사진은요? 아니, 저거는 뭐, 급장 당선 기념. 예. 아니, 근데 도대체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길래 저런 것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는데, 저도 급장해봤는데. 저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여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그래요? 공무원 아파트 살 때 모습이네요. 근데 뭐, 모자를 썼는데 수박인가요, 저게? 수박 먹고 남은 걸 이제 안을 속을 파고 철모로 대신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 철모 놀이. 예. 당시에 철모가 없었기 때문에 저걸로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사진도 있나요? 이건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대학교 뭐, 1학년 때 같네요. 어딘가요, 이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해운대. 수영도 좀 합니까? 조금 합니다. 예. 조금 합니까? 여러분, 부산 분들은 수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해운대 해수욕장 맨날 이렇게 우리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TV에 보면 막 하고 있던데. 외지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 교수님의 수영 실력은 어느 정도예요? 뭐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자, 근데 아까 막 수박 모자 쓰고 이런 거 보니까 좀 개구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는 좀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학교 들어가서는 뭐 범생처럼 이제 변한 것 같고요. 네. 학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어린 시절, 지금은 이제 교수님 그 후에 학자의 길을 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다른 길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보고 육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육사. 그 당시 시대 분위기였던 네. 것 같은데 네, 당시 네. 이제 경상도 지역에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육사 가서 군인 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고 어르신들이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뭐 육사 가라고 보냈는데 저는 육사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도 당시에 또 이제 문과생 중에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법대 가라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법대를 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잘했군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참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민주화의 성지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 4.19의 도화선도 이쪽이고 마산 그리고 부마 광주 항쟁 또 87년 6월 항쟁까지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부마 민주 항쟁 이거를 그때 뭐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언뜻 듣긴 했습니다. 교수님도 부산에 사셨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좀 경험하셨나요? 당연히 뭐 경험했죠. 저는 그때 뭐 고등학교 이런 시절인데 네. 갑자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충무동, 광복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장갑차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아는 뭐 형들, 동네 형들, 친척 형들이 말해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소방차가 와서 물대포를 쏘았는데 물대포에 염색물을 넣어서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빨간색, 뭐 파란색 묻으면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고, 근데 그때 이제 진압이 된 거죠. 네. 진압이 되고 난 뒤에 광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총칼을 쏘았던 것이고, 부산에서는 그 염색약 넣었던 물대포를 쏘아서 저희 아는 집안의 형들, 뭐, 또는 동네 형들이 이제 옷에 그 염색 묻은 옷들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얘기를 직접 보기도 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87년 6월 항쟁 그러면 바로 그냥 서울에서는 이한열 열사 그리고 이제 박종철 열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박종철 열사랑 조 교수님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면서요? 뭐 박종철 여사가 이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이제 해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네. 그 친구가 재수를 해서 대학은 2년 후배인데 대학 들어와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저도 뭐 깜짝 놀라고 저희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들 모두 이제 분노에 떠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뭐 고교, 대학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분노에 치를 떨다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종철이네 집에 가서 문상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쪽 그 사회 참여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가 종철이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 모색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는 특별한 광고가 신문지상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였네요. 우리의 헌법은 이 욕조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때 신문 게재될 때 보셨나요? 당연히 봤고요. 관여도 하셨나요? 네, 저도 뭐 돈을 냈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책 법고전 읽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중요한 대목은 막 메모를 하고 쪽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 읽는 버릇이 맨 뒤에다가 이렇게 막 쪽수를 기록하는 건데 154쪽에 한국 현대 사회에서 헌법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회 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헌법이, 우리의 헌법은 이 욕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조에서 우리가 최고의 사회 계약을 만들어 봤다는 건데, 이 광고의 의미를 좀 덧붙인다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란 게 뭐냐 하면 당사자가 있겠죠. 즉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네. 이 욕조에서 박종철이 죽으면서 그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987년 항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헌법체제 안에서 이런 신체의 자유, 고문금지 등등에 대한 계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참지 못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경찰에 또는 검찰에 끌려가서 맞고 나더라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나 보다, 내 탓이다. 이런 식 흐름이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이후에는
지금 보통 시민들도 만약에 주위에서 주변에 계신 어떤 경찰분이 때리면 참겠습니까? 절대 안 참습니다. 계약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맞아야 된다, 맞아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이라면 이 계약이 크게 바뀌면서 국가가 나를 불법적으로 때리는 건 내가 못 참는다라는 것이 그런 권리의식을 지금 우리 모두 갖고 있고 1987년을 경험하지 않은 초등학생들도 그 계약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출발이 어떤 이 욕조였다. 남영동 그 고문치사가 이루어진 그 욕조에서, 즉 박종철의 죽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계약의 기반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계약이 이제 87년 헌법이라면 그게 바로 이제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이것도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체육관에서 예, 예. 뽑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통령들,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들 중에 부산 출신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예,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 3분인데,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 3분이 막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법 했고요. 또 이제 지금은 또 이 3분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태어난 게 대신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린 시절부터 김영삼 후보 포스터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정치우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나이가 들어서 평가를 해보면 그분은 패기의 정치인, 담대한 정치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해서 군부독재를 끝내고, 그다음 집권하고 난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시키고, 하나회 일순간에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하룻밤 사이에 실천했거든요. 놀라운 그런 돌파력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갖고 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제 초래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3당 합당이라는 이런 이제 보수연합이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담대함과 패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우리가 빚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척결, 뭐 총독부 건물 철거, 금융실명제, 그것이 우리의 지금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분인데, 그분을 특징 지은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첫째는 서민정신 같습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민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왕, 제왕, 이런 느낌이라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서민이셨고, 그 서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소탈함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서민 정신의 기초에서 그분이 했던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50 청문회 때 그 외침, 그 다음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질 때 이 있습니다라고 혼자 일어서서 외쳐셨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에 부인의 부친, 장인어른 문제가 되니까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장군들 앞에 놔두고 그 꾸짖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소수파 정치인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되셨지만 국회 의석에서는 소수파였고, 언론 환경에서 모두 적대적이었고, 조롱받는 정치인, 대학 나오지 못했다고 조롱받고, 사실을 합격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가 아니라고 조롱받고, 이런 속에서도 자신의 그런 꿈, 비전을 실천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모셨던 분이고, 또 12년, 17년 대선 과정에서 제가 조금 참여를 했는데, 문 대통령님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장점은 아까 이제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스타일이십니다. 항상 경청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두 분 앞에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좀 외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스타일이시라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셨고 인격의 정치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거나 정책에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의견차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지금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전 인격적으로 가장 제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부산이 오늘 또 뉴스에 나왔어요. 부산대 교수님 280명이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오마이뉴스에 중요하게 실렸더라고요. 다른 뉴스에도 다른 신문에도 중요하게 실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그 교수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아, 우리 교수님, 네, 이따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 점에서 부산과 광주는 그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고향은 이제 부산이고 또 광주는 고향이 아니지만 그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이 만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식전 행사로 고충진 기타리스트의 연주 참 좋았죠? 네. 자, 지금부터는 서울과 광주에서는 우리가 토크, 오연호와의 토크, 그다음에 방청객과의 대화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거. 예, 아주 오랜만에 조욱 교수가 직접 우리에게 미니 강연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게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온전히 조욱 교수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2017년 5월에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들어가면서부터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인데 마치고 그걸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역시 무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라는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강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위 해제된 상태이고요. 저는 이런 제가 강의를 못하면서 그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또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계속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2017년, 19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저 스스로는 자성과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유 불문하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또 실망을 드린 점에 있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번을 하라고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정치적 얘기보다도 오늘 책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벚꽃은 산책이란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 책은 2010년부터 3번에 걸쳐서 오마이뉴스 주최로 그 비법률가 대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연록이 있었고 그 뒤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재판이 잠시 6개월간 쉬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여러 사람의 그 법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경우는 고대 그리스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그 먼 옛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21세기 대한민국의 원리,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짧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은 사회계약 루소입니다. 1장으로 소개했던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겠죠. 저는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의 기초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법리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회계약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왕이 지배를 했던 거죠. 귀족이 지배를 했던 거죠. 왕과 귀족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구 집에 태어났는가, 부모가 누구인가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루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국가는, 이 나라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귀족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무지렁이 백성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 당사자는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어기면 파기할 수 있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반대 당사자가 계약을 어기면 참지 않겠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 하나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몽테스키에입니다. 몽테스키에는 루소보다 앞선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사회계약론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 분립 노선을 만든 사람입니다. 권력이란 것을 절대왕정 시기에는 그냥 다 하나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이 모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어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삼권 분립,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리를 만든 사람인 거죠. 권력을 쪼개야 된다. 그래야 그 쪼개진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그럴 때만 국민들은, 주권자는 자유의 공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크입니다. 로크는 또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전 사람인데 로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목에서 저항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생각인데 이 사람은 영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왕을 쫓아냈던 이론가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왕이 있는데 왕이 폭정을 일삼거나 무능하게 되면 그걸 참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크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폭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비로소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그 폭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얘기를 했고 따라서 그 영국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 혁명이 성공되고 난 뒤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저항권 사상이 아까 우리 오연호 대표가 얘기했던 부마 민주항쟁이나 5.18 항쟁이나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1960년대 4월 혁명이나 다 이런 저항권이죠. 그렇지 않은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폭도다, 좌빨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신들이 뿌리를 따지게 되면 로크의 저항권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5.18의 정신은 아직 헌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모 정치인이 5.18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헌법에 결국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자레 베카리아라는 매우 생소한 사람입니다. 형법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체자레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이 죄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가는 죄형이죠.
법정,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뭐지? 죄란 거는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은 입법자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만들 때만 국회가 어떤 게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린다라고 적혀 있을 때만 형법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 죄형법정지를 둘러싸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게 되면 죄형법정지에 반한다, 죄형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 기초를 만든 사람이 베카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마스 페인과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이제 그 한쪽은 영국 사람이고 한쪽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미국 혁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좀 원고인데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란 게 민주공화국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틀을 만들었다면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즉 이제 대표자도 선출을 하고 우리 힘으로 뽑고 그리고 삼권 분립도 되어 있고 어떤 게 범죄냐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이 내려지는가도 규정이 되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미국 혁명의 주도자들, 미국 혁명을 주도했던 사상가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소수자 보호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수결,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통상 말하듯이 다수결하면 51%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51%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49%는 자기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 당시 이 미국 혁명의 주도자들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것은 다수결, 다수자 지배란 것만은 아니다. 소수자 보호를 해야 된다. 당시에는 특히 종교적 소수자가 초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쫓겨나온 종교적 소수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 종파 사람들 끝까지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유색인종, 여성 이렇게 쭉 해서 확대되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 뭐 흑인이라거나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할 때 이 법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유색인종,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그 다음에 여성 문제 같은 경우를 논쟁을 할 때 꼭 이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법통제란 말이 또 이때 최초로 출연을 합니다. 몽테스큐에는 권력은 세 개로 쪼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은 뭐냐면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쪼갰다면 미국 혁명 시기에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하나 추가를 하나 하면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달라져야 되는 것, 구별된다는 것 역시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법부는 다수자만 대변을 하더라. 그러면 그 나라의 소수자는 누가 보호할 거냐? 아까 외국인 노동자, 여성, 뭐 예를 들어서 혼혈인, 뭐 또는 동성애자 등등 같은 경우는 다수자의 대표자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걸 소수자의 인권을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사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초로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서 사법부의 역할은 소수자 보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다시 더 근대로 다가오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 좀 이따가 대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자유란 게 무엇인가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 하게 되면 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하기 쉽고 신자유주의가 자유라고 얘기하기 쉽고 또 반공자유주의만을 얘기하기 쉬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에 이어서 각 개인의 취향과 개성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반공자유, 기업의 자유, 외에 다른 자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즉 자유론의 원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다른 자유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인데 독일 그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교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책을 얇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에게 아무리 작은 권리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권리가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각종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3권은 포기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내 땅, 뭐 내 집, 포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여러분에게 자유권이 있다.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 시대, 저와 동세대들은 초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시대 때 아무리 법이 나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어 라고 선생님이 또는 위정자가 언론인이 말을 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근데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가 배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의한 법에 복종할 바야 죽겠다라고 선언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버립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그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시민불복종인데요. 아주 그리스 고대 이제 그리스의 희곡 작가이고 그 근대 미국의 이제 또 작가인데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소로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로크의 저항권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인데 불의한 권력이 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는 권력, 무능한 권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고민했을 건데 소로우는 시민 불복종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소포클러스는 그 고대 그리스의 자신의 희곡을 통해서도 불복종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 소로의 작품 시민불복종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월던이라는 아주 자연을 찬미하는 그런 에세이는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는데 시민불복종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동안에는. 그걸 보게 되면 유신에 대해서 불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로 같은 경우는 폭정 또는 무능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당시의 기득층 또는 그 위정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칸트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전 상태이죠.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인데 평화란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10장, 10개 장에 대해서 정말 10분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압축해서 한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가에 대해 줄여보았는데요. 책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대화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책을 탁 접어들면은 두께가 만만찮아. 네, 만만치 않죠?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장부터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예? 뒤에부터? 네. 조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매우 친절한 조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다 읽지 않아도 되겠네. 일단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려면 어딘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힘든 건데, 조 교수님. 예. 10장이잖아요, 10장. 예, 예. 15권의 고전을 10장으로. 이분들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첫 페이지를 안 연 것 같은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책을 보면 책이 두껍고 또 이렇게 외국 사람 이름 잔뜩 있으니까 불안한 느낌도 있고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알릴레오 북스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하고 대담했는데 이 작가님이 농반 진반으로 이 책이 두꺼워가지고 호신용 무기로 괜찮다. 그 다음에 들고 다니기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도 많이 있고 좀 멋져 보이니까 자랑하기 좋다. 이런 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들고 다니면 좀 멋부리기도 괜찮은 책이고 위기 상황에 칠 수도 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주최로 독후감 대회도 많이 했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고 그 독후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맨 처음에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생들도 자기들도 충분히 읽겠더라라는 얘기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러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비전문가, 비법률 전문가 그리고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맞춰서 썼습니다. 이 법 이론서나 뭐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서 저는 맨 1장 루소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시간 뒤에 가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 두 개부터 먼저 읽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네. 이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은, 야, 정말 친절하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딱 읽지 않으면 안 될 게 뭔가 막 글을 써놨어요.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얘기 할 때, 현대 한국사에서 시민들이 읽어야 할 고전을 딱 한 것만 꽂는다는. 그게 미래 자유론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미래 자유론을 통째로 안 읽고 법고전 산적의 6장만 읽어도 그게 쫙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 얘기하면서는 교수님 그랬어요. 저에게 근대를 연 단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이거는 사회계약론. 이 어찌 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경찰관님이나 검사, 법관 여기 오셨어요? 그분들은 몇 장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것도 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뭐죠? 범죄와 형벌. 이걸 읽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자유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평등도 중요하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등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하겠고, 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권, 그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로크도 루소도 그걸 계속 연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 살다 보니까 자유 그러면 그 기업의 자유, 또는 자유 그러면 뭐 공산주의 반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들을 다 거꾸로 올라 찾아보면 루소는 자유만큼 똑같이 평등이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자유롭다고 해서 평등하지 않게 되면 자유로는 강자의 자유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강자만 자유롭고 평등이 보장되지 않게 되면 힘센 사람 또는 가진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행사하거나 누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몽테스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밀 같은 경우도 현대 자유주의 철학의 가장 넘버 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끊임없이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서의 평등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경제적 평등 이런 것도 필요하겠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법 적용에서의 평등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적 정의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유검? 유죄? 유검무죄. 네, 유검무죄라는 표현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박영수 검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천천히 매우 봐주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 집행에 있어서의 평등 이것도 매우 소중하게 우리가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정도를 보면 이제 또다시 그런 걸 느끼는 게 참 속상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앞에 평등이란 말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선택적 정의, 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란 말이 퍼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오 대표님 말씀하신 예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저와도 관련이 있는데 김학의 법무부 장관 사건 법무차관 사건 다 아실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별장 그 성접대 받았는데 얼굴이 다 확인 보셨죠?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검찰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불기소를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김학의네 보통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검찰은 이 동일 인물이 확인 안 된다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김학의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사 사건을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난 뒤에 진행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출국을 하죠. 출국하다가 현장에서 잡힙니다. 근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을 못하도록 조치했던 사람들. 네.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할 때 제 밑에 있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고 또 다른 사람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일을 총괄하던 차규근 그 출입국 관리 본부장인데 그 두 사람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학의가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시키고 도망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김학의를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수사하고 기소를 했죠. 김학의는 불기소하고 김학의의 출금을 막은 사람은 기소를 했는데 네. 다행히도 그 두 사람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막 결의에 차 있어요. 나 10장까지 다 읽을 거야. 근데 10장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칸트라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법고전 산책이 중요합니다. 칸트가 지은 책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있대요. 영구평화론. 그래서 칸트와 우리를 친구 삼게 해주려고 이 친절한 조 교수님이 맨 10장을 칸트 얘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법을 다뤘단 말이죠. 예. 쭉 우리가 이 법고전 산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지?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입니까? 칸트 전까지는 다 국내 한 나라 내의 법에 대한 얘기, 한 나라 내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우리가 전 세계와 국제화 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이 분단되어서 정전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했던 영구평화론이라 아주 얇은 책입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 칸트의 생각이 뭘까? 평화란 것이 뭘까? 주권이란 게 뭘까? 네.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지 않습니까? 뭐 비밀 무슨 화학무기 있다고? 알고 봤더니 화학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칸트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분야 읽으면서도 이 국제 관계에서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건 뭔가, 서로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그 시절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국제연합 이런 거 탄생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칸트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가 주권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거에서 이제 국제연합, 우리가 지금 국제연합 유엔 회원 아닙니까? 회원국 아닙니까? 그 안에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법리의 근본을 만드는 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칸트의 저서 중에 제일 짧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책을 찾지 못해가지고 못 읽었는데 이 국제관계, 나라관계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예. 혹시 칸트의 그 영구평화론. 영구평화론 안에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 네. 그런 문장은 없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그러면 것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막 뉴욕타임즈 등 보도에 따르면 믿을 만한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궁 그리고 그 주변을 도감청을 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죠? 어떤 생각 들었어요? 등 뭐라고요? 네, 화가 난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들렸으나 등 뭐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반응 또한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 뉴스를 접했을 때인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보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네. 이제 제가 청와대 근무 경험이 한 2년 반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이제 그 안보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네. 땅 속에 있고 땅 그 건물 시설 바깥을 두꺼운 그 철문 콘크리트 되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지상에 있는 건물 안보 시설 외에 네. 같은 경우도 유리창에도 도청 방지 필름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 유리창 말고 벽 있지 않습니까? 이 벽. 네. 벽 안에 다 도청 방지 장치 필름이 다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곁으로 네. 보면 벽이지만 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용산의 경우에 유리창에는 붙였지만 벽에는 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하게 이동을 했고 벽을 다 뜯어야 되거든요. 모든 벽을 다 뜯고 벽, 천정, 뭐 벽이라 하면 양쪽 좌우 말고 위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네. 거기를 모두 뜯고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못한 것이 이유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독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이 도감청을 했습니다. 이때 독일 정부의 대응이 있는데 그 당시 바로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강력 항의를 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독일 검찰이 독일 땅 안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즉 그게 미국 CIA가 한 것 같은데 네. 그 CI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 주권 국가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전 첫째는 용산 대통령 그 비서실에 대한 전면적인 감청 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기술적인 네.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미국 정부의 항의가 필요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조 교수의 이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에 대한 전방위전 수사, 그 열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그 열의를 만약 지금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미 CIA도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자, 부산에서 고향에서 지금 이제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특별히
부산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아까 입장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미리 문자로 여러분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안선미 씨가 한 질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선미 씨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가운데 있구나. 네. 목소리 들려주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글자를 너무너무 예쁘게 쓰셨어요. 네. 교수님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초등학교를 아주 잘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이 질문이. 조국 장관님은 태어나고 이름 지으실 때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왜 이름을 조국으로 지으셨나요? 그리고 어릴 때 놀림 받으신 일은 없으신가요? 네. 이름은 뭐 제가 제 이름은 안 짓지 않았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뭐 외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의논을 해서 욕심이 있었는지 그 아들 셋을 낳아 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라 구성의 요소가 국민, 주권, 그다음에 땅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지으시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장남이라서 국자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름이 특이해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성순미 씨 어디 계세요? 성순미 씨? 네. 성순미 씨 한번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세요. 질문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쓰신 게 궁금해서 그래요. 평상시 일상생활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왜 알려고 하세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네, 식사.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는 드세요, 안 드세요? 아침은 간단히 뭐 커피 한 잔 뭐 뽑아서 뭐 빵하고 이렇게 하나 먹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녁에 혼자 집에 만약 있을 때, 저도 혼자 집에 네, 있을 네, 때거든요. 식사는 직접 이렇게 하시나요? 직접 해 먹을 수밖에 없죠, 뭐. 예. 그래서 뭘 잘하세요? 아, 이미 알고 계시네? 마른 김, 뭐, 제 아는 분이 사실 보내준 일회용 이렇게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네. 보내주셔서, 그거 항상 하고, 뭐, 어떨 때는 고기 구워 먹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뭐, 요즘 말하는 오므라이스 이렇게 대충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인스턴트로 많이 해 먹기도 하고, 뭐,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오므라이스는 빼달랍니다. 그러면 오므라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자, 근데 사실 정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 더 이제 좋을 텐데. 근데 또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그런 거 꼭 아니래도 이제 혼자 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주도성이 높아진다. 그러네. 그죠? 네. 오늘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자기 주도성, 만족, 이것도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현욱 씨, 어디 계세요? 이현욱 씨. 예, 저 남성분이시고. 예. 직접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 저분은, 예. 근데, 서너 문장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제가 질문지를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나고요. 예. 교수님 평소에 네, 맞습니다. 운동하실 때 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즐겨 듣는 뉴스 채널이나 유튜브 뭐, 팟캐스트 어떤 게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즐겨 듣는 건 이제 오마이뉴스인데, 그 외에 또 뭐 듣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이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냥 생각을 비우면서. 근데 어떤 분은 또 운동하면서 오히려 사색이 더 잘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운동을 두 종류를 크게 봐서 두 네. 종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그거는 이제 강도 높은 무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용을 쓰면서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력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아무 생각이 정말 없는 상태가 되고 하고 나면 이제 지쳐서 뻗는 정도가 되고요. 그런 그와 병행해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밤에
낮에 돌아다니면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저거 서로 좀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캄캄하면 밤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그 책 생각도 많이 하고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을 쓸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가장 더 중요하게는 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걷게 되면 지금까지 지금 2019년 이후부터 생각하면 한 지금 5년 횟수로 5년째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사실 뭐 가족 전체가 그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감당해내고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 정리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장관도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 교수도 조만간 아마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될 것 같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 좀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번쩍거리는 그런 지위 자격들 다 내려놓자라는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없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조국, 장관 조국, 뭐 교수 조국 그 앞에 있는 것 다 없이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잘난 조국에서 인간 조국으로. 네. 자, 관련해서 강지연 씨 어디 계세요? 강지연 씨. 네, 바로 옆에 계시네. 네, 마이크 잡으시겠어요? 노. 막 손을 강하게 흔드셨어요. 자,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보질 못해서 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돌아가고 이게 좀 묘한 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고 싶다면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부산에서 발생한 뉴스, 중요한 뉴스지 않습니까? 부산대 교수분들이 2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명을 발표. 우리 부산대 교수님 계시죠? 네.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릴까요? 네. 네. 혹시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소감도 좋고요. 네, 교수님께 혹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예, 저는 부산대 근무하고 있는 진시원이라고 합니다. 네. 조국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 들꽃처럼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조국 가슴에 와서 꽂히고요. 예. 앞으로 더 멋있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부산대 교수님들 280명 연구자까지 합쳐서 시국 성명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가지고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여러 가지 잘못들은 다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볼 때 미래를 위해서 통 크게 대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미래를 더 꼬이게 했다. 한일 간의 미래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이 문제가 많다. 우리 지금 뭐 법치주의 상권 분립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거 다 위반했다.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했다. 네. 일제의 강제 침탈이 이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단. 그 다음에 또 강제 징용도 그것도 불법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단.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완전히 네. 무력화했다. 그래서 과거도 완전히
인식을 잘못했고 미래도 오히려 더 꼬여놨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네. 미래에 통 크게 멋있게 정말 우아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통령이 박탈했다. 아, 이번에. 그래서 네, 박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과 역사와 미래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국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역시 계속 배도 엄청나게 미남이십니다. 뭐 이 정도. 마이크 잡으신 김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실 거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따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데 응원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법이라는 것이 절대 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는 교수들도 많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질문은 지금 정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건강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저희 딸내미가 졸업했던 학교에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항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의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난 한 10년간 뭐 의대 공부하랴, 뭐 의사 자격 시험 보랴, 인턴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즐거운 생활 한 10여 년간 전혀 뭐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가 다시 되었습니다. 다시 되어가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뭐 외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으로는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당장은 엄마로서 딸이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충격받고 자기의 문제도 충격받지만 충격받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고 지금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전 질문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강홍 씨가 가족끼리 모두 모이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전체가 모이면 누룽지탕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이렇게. 그걸 하나 놓고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따뜻한, 뜨거운. 네. 박비주인 씨가 지난 광주에서 최동원 선수 존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동원 선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부산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최동원 선수가 구덕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구덕초등학교 졸업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최동원 선수의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네.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최동원 선수가 당시 최고의 선수였는데 선수협의회란 걸 만듭니다. 지금의 선수노조 전신인데 그걸 통해서 그 스타 선수가 아닌 어려운 프로야구 선수지만 좀 급이 떨어지거나 실력이 떨어져서 대우를 못 받는 선수들의 인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스타로서의
최고 스타로서의 최동원만 기억하지만 그 최고 스타가 프로야구 팀에서 대우를 못 받는 선수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카프카 씨, 별명 카프카 씨셨는데 오셨어요? 카프카, 손 들어보세요. 카프카 씨, 안 오셨나? 아, 저쪽에? 아, 그쪽에 계시구나. 직접 말씀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잊어버렸어요?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제일 많이 온 질문인데, 부산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네, 박주희 씨가 스트레스 해소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참고하고 싶어요. 이 카프가 씨는 말하고 보니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을 때 써야 할 말인 것 같지만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내시냐고. 예, 다른 분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서은미 씨는 지금 역대급으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근래 1년간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유사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그냥 참으시라. 저도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 않느냐.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걸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힘듭니다. 힘들고 이 터널 속에서 있다는 게 힘든데 근데 저는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고 터널 끝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과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두환 정권 시대도 살았거든요. 여러 가지 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도 살았거든요. 그 속에서도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뭐 지금보다는 그 고통이나 시련의 정도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가족들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벗들과 얘기 나누고 이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들 또 여기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문제의 스트레스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현윤성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누구든 딱 한 분하고 1시간 동안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신가요? 살아 계시지 않은 분 포함. 우리 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까 그 인천에서 오신 분이구나. 특별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자,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냥 저도 뭐 운동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해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조국 교수님께서도 혹시 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한번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뜻깊고 좋을 것 같다는 분이 누가 계실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적어봤습니다.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참 이상하긴 한데요. 뭐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 뭐 노무현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는 뭐 사라졌습니다만은 그가 그 선택을 하게 된 상황, 그리고 그 당시 그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뭘 했을까, 뭘 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돌아보거든요. 네. 그게 빚이 있고, 만나 뵐 수 있다면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저는 이제 물론 뭐 그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사적으로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은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왕왕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중태 씨 어디 계세요? 박중태 씨. 예, 저쪽에 계시.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네네, 저 가에 계시는데 한번. 네. 이분은 지방 분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이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사실 여기 부산에 지방에 힘없는 공무원이라서 예, 지방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안타까웠던 점은 장관님이 고초를 당하실 때 그 헌법 개정안을 막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도 지방 분권 개념이나 정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신 지방 분권이 중요한 이유와 그 무산된 개정안에 들어갔던 그 분권 내용, 그게 그 개인적인 이유와 달리 그거는 계속 그 개정안이 상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던 데 대한 소회 이런 걸 여쭈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했던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정무수석실과 연대해가지고 개헌안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었죠. 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안을 만들고 제안 이유서 만들고 대통령 이름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다 이 말을 넣으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그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 때니까 저희 충격적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서울 친구들이 이제 고향 부산 간다 그러니까 너 시골 가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다니면서 부산을 시골이라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은 시골 또 방학 마치고 뭐 시골 잘 갔다 왔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 차이가 있구나를 그때부터 좀 깨달았는데. 그리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80년 초에 대학 들어왔을 때의 부산의 모습과 지금의 부산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서울에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데 여기 대학 남은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또 여기에 살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벚꽃은 산책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루소 얘기했습니다만은 루소는 사회계약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구석에 딱 숨어 있는데 수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루소가. 프랑스도 엄청나게 파리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도 이러면 안 된다. 다 쪼개야 된다라는 얘기를 루소가 합니다. 지금 한국도 서울공화국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권한과 자원과 인재를 어떻게 지방에 배치할 것인가는 법률적 문제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풀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안을 했고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건데 저는 지금 1987년 이후로 헌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여러 가지 바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지방 분권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분권 문제를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이 벚꽃은 산책에서의 지방 분권은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그 독서가입니다. 그죠? 조 교수가 언급하면 몇 쪽인지 금방. 근데 진짜 그 우리가 꼭 한번 54쪽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루소는 그 시대에, 그죠?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라. 근데 서울을 한 5년간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5년은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5년은 대전에 있고 이런 발상을 그 시절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 수도에 궁궐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라 전체가 오두막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 궁궐과 오두막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구절을 각 장마다 담고 있는 법구전 산책을 어찌 우리가 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근데 가장 많은 민원, 부산에서 이걸 한다니까 가장 많이 전화가 걸려온 게 조국 교수하고 사진 좀 찍게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조국 교수님이 또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이 민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퀴즈를 마친 사람에게 조국 교수와 단독으로 사진을 찍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법고전 퀴즈 대회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이 있는 이유는 빨리빨리 떨어뜨리려고.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자, 다 안 참여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한 서너 개 되면 혹시나 자기가 최종적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 보세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 조국 교수와의 단독샷이야, 이거, 단독샷. 네. 자, 참여해보세요. 꽤 많습니다. 네. 아니, 이건 뭐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안 읽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110번, 2번 180번, 3번 220번, 4번 240번인데, 자기가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손가락 있죠, 손가락? 1은 1 쓰고, 2는 2, 3은 3. 빨리 올리세요, 빨리. 그만 모색하세요. 맨 앞에 계신 분들, 빨리, 하세요. 자, 옆 사람이 뭐 했나 보세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자, 이제 체크가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4번. 자, 4번만 남고, 4번만 서 있으세요. 4번만 서 있고, 다 앉아주세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몇 명 안 남았네. 야, 진짜 1번을 정말 잘 냈네, 우리가. 자, 2번 질문입니다. 다음 중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아버지라고 불리며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칸트, 2번 예링, 3번 루소, 4번 정공 스님. 자, 누굴까요? 자, 손가락. 자, 옆 사람 보세요. 뭐 했나?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루소입니다. 저는 다 맞췄어요? 그러면 정공 스님은 누구의 이론적 아버지예요? 그렇구나. 예, 아무개 씨의 이론적 아버지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조국 교수는 이 책을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강연을 모은 건데요. 미래 자유론, 이거는 몇 년도에 강연을 한 걸까요? 2000년. 2000년은 오마이뉴스가 창간되던 해입니다. 2000년. 그 다음에 2010년, 2015년, 2020년, 3년 전이네, 2020년은. 자, 각자 자기 답 올려주세요. 자, 답 올렸죠? 옆 사람 체크하고 정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2010년. 자, 떨어진 사람 앉으시고, 떨어진 사람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십시오. 자, 이게 10만인 클럽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10만인 클럽이 뭐냐면은, 오마이뉴스를 오마이뉴스답게 만드는 거예요. 월 10,000원씩 내는 자발적 유료 후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시고, 책 속에도 뭐 가입서 있으니까 하시고, 또, TV를 보고 계신 분은 화면 하단에
번호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도 10만이 클럽 회원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법조문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사어로 작성된다면 최악이다. 그래서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거 하려면. 자, 이 말을 한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조국? 앉으세요. 탈락. 앉아. 그 다음에 여기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탈락.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책을 막 펼쳐보고 있는데, 저 중앙에 계신 선생님, 컨닝하지 마시고. 자, 4명이 남았습니까? 그러나 답이 없죠. 자, 이럴 때는 가위바위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이서 이렇게 보세요. 어디, 아니야. 서 있어요? 답은? 5명이라고? 오케이. 자.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2명씩 가위바위보 하세요. 2명씩. 요렇게 2번, 요렇게 2명, 요렇게 2명.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최종 질문. 오연호와 조국, 누가 더 키가 클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다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답은 베카리아였습니다. 베카리아. 네. 자, 이따 이분들은, 단독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퀴즈의 시간이었고요. 네. 자, 다음은, 네. 우리의, 고정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네, 우리 조민 씨 어디 계시겠죠? 네, 조민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늘 체크합니다. 조민 씨 등장할 때마다 아버지의 책을 어디까지 읽었나 하는데, 광주에서 물어봤더니 다는 아직 안 읽었다고 했는데, 좀 더 읽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물어보실 것 같아서 기차에서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네. 그 7장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요. 7장. 네. 아까 제가 인스타를 봤더니, 법고전 산책을 읽는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네. 근데 제 최대 관심사는 어디쯤 읽고 있나 했는데 상당히 후반부였는데 7장.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조민 씨는 이제 부산에 자주 왔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부산이 아닌 분들이 한 20, 30% 되기도 하고 또 우리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부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나도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혹시 뭐 부산에 가면 여기가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걸 꼭 먹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좀 의견이 있다면? 이제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거는 좀 진부할 수 있어서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일몰 보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네, 거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명지 신도시라고 예전에는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곳이 있는데요. 거기 물총 칼국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물총조개라고 이게 서울 쪽에서는 없는 조개인데 물총 이제 딱 씹으면은 이제 즙이 이렇게 물총처럼 이렇게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지락 대신에
그래서 바지락 대신에 물총 칼국수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조 교수님께서, 따님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교육에 대한 얘기하면서 쉬었다가도 괜찮아. 이런 걸 이제 전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아마 고등학교 이후에 계속 공부하랴, 뭐하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때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진짜로 제가 한 10년,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쉬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광주 북콘서트에서도 평일인지 주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금 이제 날짜도 잘 모르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온전히 하고 이제 휴식도 온전히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아까 아버지가 스트레스 뭐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얘기 네.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히려 소소한 거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제 일상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인스타에 올린 거 이렇게 보면 편집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던데. 편집을 전에 좀 배워보셨나요? 아, 그건 아닌데 제가 개그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네. 아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강 걱정 얘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면회도 가고 그럴 텐데, 직접 이렇게 뵈면 건강이 어떤가요?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원래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보통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보통은 수술하고 나면은 재활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좀 충분히 해야지 그 수술 후에 후유증을 이제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네. 그걸 충분히 못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네.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재활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과 서울과 광주에서 함께 했습니다만은 부산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들려준다면요? 아, 제가 원래 가족 대표로 원래는 서울 북콘만 가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 집 근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3번을 다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고, 네.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 다 이제 갔는데 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독자 대중을 만난다는 거는 참 오랜만이잖아요. 이렇게 지켜보시기에 네, 독자들과 이렇게 북토크를 하는 과정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뭐 표정이든 뭐든 뭐.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이제 강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독자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항상 뭐 이제 뭐 교수님이셨긴 하지만 제가 그 강의를 들은 적 없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정무직에 계셨을 때도 일방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네. 통해서 그냥 이제 그 선언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슴 없이 대화를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봤고, 네. 집에서는 약간 그 부산 남자처럼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얘기를 막 하면 아버지가 막, 아, 시끄럽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우리가 북토크를 주최함으로써 부녀지간에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또 부수적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읽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20일 지나서 7장까지 왔어요. 10장 칸트까지 가려면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여러분, 이 조민 씨 정도의 속도만 따라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 달이면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분은 아마도 광주에 우리 북토크를 봤나 봐요. 우리 교수님께서 대단한 야구팬, 롯데 자이언츠 야구팬이라고 그랬더니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분이 있다는데, 자이언츠의 그 유니폼, 이거를 준비했다는 분이 있어요. 어디 계시나요? 네, 한번 가지고 나와보시겠어요? 네. 이야. 자, 이 정도 되면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네. 아이고. 네. 최준용 선생님이시네요. 56번 달고. 선수죠. 네. 펼쳐보이, 예. 네, 이거를, 조국이라고. 이거는, 조민 씨 거? 조민 씨 거까지 챙겨왔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하나 더 챙겨오지 않았나요? 제게 없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좋습니다. 되게 든든하신 분.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장관님께서 V3를 꼭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도 뒤에다가 V3를 새겼는데 저도 82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승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광주 유튜브 보셨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이언츠 92년 이후에 우승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걸 선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저희 부산 당당에 그 야구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두 모아서 같이 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2개밖에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 선생님이 직접 했으면 3개를 준비했을 텐데. 네네네. 이 마음 정말,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니폼 입은 거 처음이지 않나요? 저도 유니폼이 있는데 제 이름 새긴 유니폼 지금 너무 처음인데 너무 고맙고요. 그 92년 이 유니폼을 받았으니까 92년 이후로 자이언트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엔 가을 야구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조민 씨도 선물 받았는데 유니폼 받은 소감 한마디. 네. 네네네. 네? 두 분이서 뒤를 돌아보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조민 씨도 이제, 오늘로 이제 북토크가 일단락을 하는데, 함께한 소감 마지막 하시고,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야구 룰을 잘 모를 정도로 제가 야구 팬은 아니지만 너무 네. 예뻐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감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오는 길에 이제 좀 더 일찍 읽을 걸이라고 갑자기 탁
화가 난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7장이 예링인데요. 네. 제가 지금 포르쉐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쟁점이 왜 좋은 차를 탄다는 게 너에게 명예훼손이냐 이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7장을 제가 읽고 있다가 갑자기 딱 꽂히는 구절이 있었는데 사람은 직업별로 아니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도덕적으로 이제 예민한 부분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교는 명예에 관해서 예민할 수 있고 농부는 노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고 사업가는 내 신뢰,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답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재판에 갈 걸. 그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함께 해주신 조민 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니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써보세요, 한번.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쉬운데요. 자, 오늘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 저는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조 교수님 직접 만나 뵈니까 여러분 좋죠? 네. 자, 이 질문만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막 손을 들고 계세요. 근데 저쪽에 계신 분이 가장 빨리 손을 드셨는데, 우리의 규칙은 3문장 이내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이크 있습니다. 오늘이 예,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저쪽에 남성분, 네. 광주국장에도 오셨고, 여기 또 오신 거예요? 3문장 이내로,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성분, 네. 잘 안 들리네요. 지금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오윤호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요, 지금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네네네. 왔는데, 네. 심지어 조국 장관님의 예. 이게 태어나시는 곳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 230석만 가지고 이 북코센터를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네. 다음에 다시 큰 데서 다음에는 롯데구장에서. 네. 큰 곳에서 네. 2차로 좀 부탁을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 교수님과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좁죠? 네. 그래서, 네? 좁아도 좋아요? 예, 좋았죠? 네네. 또,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까 그 상 타신 분? 아니, 사진까지 찍는 큰 상을 탔는데 뭘 또,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우리 선생님. 모자 쓰신 분. 네, 그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광주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는 구수까지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짧게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어가지고 그때는
사법고시를 공부할 정신적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빴고, 그러고 나니까 8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이미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 대학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무하는 시점에 요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의 벚꽃전 산책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계몽의 독재.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러면서 제대로 된 토론의 중요성. 이거를 늘 이 책에서 강조하더군요.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왜 그 부분을 조 교수님께서 특히 또 강조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통상 말하는 뭐 보수 우파 같은 경우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자기 내부의 뭐 철학적 사상적 차이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다 이런 별로 필요 없이 이익이 중심으로 빨리 뭉치는데 진보라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익보다는 옳은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발생되냐 하면 내부의 차이를 갈라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만이 진리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옆쪽 사람에 대해서는 넌 아니다, 틀렸다, 뭐 글러먹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저는 부분적 진리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부분적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몽의 독재가 다른 사람에게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토론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말씀인 듯합니다. 자, 저는 오늘 그 부산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북토크이지만 일단락하는 북토크이기 때문에 KTX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조 교수님의 머릿말을 읽어봤습니다. 머릿말 후반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법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너를 결국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디고 또 견딥니다. 자, 그렇게 견디면서 이 책을 썼는데 세 번의 북토크를 통해서도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 마음 더 보태졌을 것 같아요.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의 그 가족 전체가 이런 멸문지화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고요. 그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서로 도닥거리고 손잡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았고 물론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련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시련은 끝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끝까지 이제 정신 똑바르게 육체적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남으면서 그 터널이 끝났을 때 뭔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번쩍이는 것, 빛나는 것들 다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터널 끝에 도달했을 때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 터널 끝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거기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길을 만들어 나가려고 마음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이 저희들에게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시대에 걸친 사상가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가들이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시대에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 당대에는 이게 실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주장을 했던 전 세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달리기를 해서 이게 조금씩
더 실현이 되고 확산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아하,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이어달리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이어달리기의 한 지점을 지금 함께 통과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 대해서 독자로서 저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서울에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또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텐데 마무리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또 오마이TV 함께 지켜보고 있는 분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부산 북토크에 직접 와주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라서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할 수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일단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복고전 산책이라는 것을 택했고, 그래서 그 고전 사상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공감 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가 부족하고 흠결이 많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지난 한 4, 5년 기간 동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무슨 교수다,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할 때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짜서 집행을 하고 이런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근데 기소가 되고 나니까 제가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소명하고 해명해도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진하게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시점에는 그 기간이 끝나겠지요. 그 끝날 때는 보다 좀 자유로운 모습으로 제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 목에는 칼을 차고 발에는 족쇄가 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금 재판이 없는 시기라서 그동안 오마이북스에 빚졌던 이제 북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책을 냈는데 독자와의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출판사에서 마련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삶을 견디고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죠? 네,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조 교수님과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이 끝나면 아까 그 6명, 딱 6명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어서도 많이 배웠지만 특히 조 교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법구전 산책에서 딱 한 줄을 뽑아라면 저는 98쪽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자 인민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한 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구나. 검찰도 주인이 아니고 어떤 통치자도 주인이 아니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저 역사가 면면히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구나. 민주주의의 기본은 우리가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구나. 저는 그 믿음을 선사해 준 이 법고전 산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조국 교수와 저자와 독자 여러분들이 또 이 봄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토크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대로 계시고 사진 찍는 분들 이제 여기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 사진 찍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기본으로 하나 찍고 책 들고 하나 그냥 책을 찍죠. 이게 얼굴에 안 나오는데? 조명 때문에?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나?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단 앉아서 해보고. 일단 앉아서. 꺼요? 자. 받으신 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6분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6분.